일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는 것 같긴 하다. 네. 그런데 좀 너무 이제 본인 스타일대로 막 밀어붙인다. 네네. 그러면서 너무 성과주의다. 네. 이런 저변의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임명직 공무원들이 음. 국민 내 세금 갖고 사는 거 아니냐. 네. 우리가 세금 갖고서 우리 사는데 예. 그럼 세금 값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이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네. 공무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이 그걸 제대로 행사하고 또 시장의 지시를 받아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지 않는 일하지 않고 그 서로 막 뭐 인허가 같은 거 들어오면 그냥 뺑뺑이 돌려갖고서 시간 지체하고 이런 걸 못 보는 거예요. 예. 국민에 대한 어떤 봉사자로서의 어떤 책임감, 사명감이 정말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이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정말 그 예상치 않았던 그 정치 이벤트가 이제 다가오죠. 5년간의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이미 뭐 투표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이제 결정되는 날이 시간으로 따졌으면 한 48시간 좀 더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프로TV는 마지막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주요 정당의 후보의 지인이라고 할까요? 옆에서 오랜 세월 그분들을 지켜본 지인 그리고 동료를 모시고 내가 본 이재명 혹은 내가 본 김문수 이런 기획을 만들어 봤는데 오늘은 이재명 후보 편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사법연수원 동기생이시면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동지로서 활동해 오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5선 의원이십니다. 정성우 의원님을 모시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 또 어떻게 이재명 후보와 연을 맺으셨는지 이런 쭉 그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방송일 기준으로 해서 정말 이틀 남았네요. 그죠? 네. 네. 많이 바쁘시죠? 정신없습니다. 뭐 전쟁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요. 예.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말 수는 없다. 뭐 그런 심정으로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와의 인연은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사법고시를 이제 패스를 하면은 사법연수원에 1년인가요? 2년입니다. 2년인가요? 네네. 2년 동안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시죠. 같이 숙식도 하시는 거죠? 아니, 숙식은 같이 안 하고요. 예. 1년은 사법연수원에서 하는데 예. 한 절반 정도의 연수생들이 기숙사에 있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집에서 출퇴근하고 예. 그다음에 2년 나머지 1년은 법원, 검찰, 변호사 파견 나가는군요. 파견 나가서 연수를 받습니다. 그렇군요. 실무 연습을요. 예. 그때 처음 이재명 후보를 그러니까 만나셨다고요? 87년 3월에 입소해갖고 예. 3월 중순경 연수원 안에 저희가 서클을 하나 만들었는데 언더 서클을 하나 만들었는데 언더 서클. 이제 언더 서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분이 법원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예. 그 사조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사회학 공부를 하면 그 당시 약간 뭐 예. 속된 말로 좌경 학생 연수생으로 몰렸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였는데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했던 경험이 있던 연수생들이 예. 아름아름 모여갖고 그런 예. 서클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예. 거기에 이재명 우리 당시 연수생이 어떻게 오게 돼갖고 그때부터 예. 알게 됐습니다. 네. 그 외에도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알만한 분들이 거기 그 서클에 좀 참여한 분들이 있으셨던가요? 그 알려준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예. 일단 그 최근에 그 예. 역사적인 그 헌법재판소 예. 탄핵 판결을 이끌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도 예. 저희 같은 동기였고요. 예. 문무일 전 검찰총장. 검찰총장. 예. 또 민변에서 굉장히 활약이 컸던 이찬진 변호사, 네. 또 차지훈 변호사 이런 분도 계셨고 또 정치인으로서는 제가 있었고 예. 전직 국회의원이던 최원식, 문병호 의원 네. 분들이 있었고요. 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대학을 졸업하긴 했는데 네네. 나머지 학력은 다 검정고시로 네네, 예. 나온 케이스란 말이죠. 네네, 예. 그래서 약간 뭐랄까 그때 당시에도 어쨌든 저 정 의원처럼 그 서울대학이나 뭐 이런 데 나온 분들이 주류로 많이 있었을 네, 법한데 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주류로 이렇게 분류될 수밖에 없는 되게 소수의 네네.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 중에 한 분이 이재명 후보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사법연수원에 뭐 주류 비주류가 있는 건 아닌데 예. 크게 보면 서울 법대만 그 당시 한 50% 됐고요. 반. 예. 예. 서울대 출신이 한 60% 됐습니다. 전체로 네. 보면은. 예. 그리고 뭐 소위 말하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음. 스카이 출신들이 뭐 한 10% 이상, 80% 가까이 예. 됐기 때문에 중앙대 나오셨는데 몇 번 안 되셨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예. 중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검정고시셨기 때문에 예. 중고등학교 동창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저도 뭐 고등학교 동문들이 둘 있었는데 예. 굉장히 그 다른 소수 네. 비주류였고 또 되게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입신양명 출세욕들이 강한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네가 되게. 집안을 살려라. 예. 예.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정말 열심히 공부해갖고 예. 뭐 사법시험 임용 성적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판검사하지 않고 본인이 처음 약속했던 대로 그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간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공부 실력으로는 그 판사나 검사 될 수 있었나 보죠. 제가 알기로는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저보다 잘했기 때문에요. 처음 그 이재명 후보를 그 만났을 때 뵀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뭐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은 좀 가물가물하고요. 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같이 했었는데 예. 조금 지나 보니까 개성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예. 자기 목소리가 분명히 있고 예. 저희가 책을 하나 읽고 토론하고 예. 저녁 식사하고 그렇게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분명한 자기 입장들을 얘기를 하고 누구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센 친구구나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주도적이다, 저 모임을 이끌어간다 이런 느낌도 받으셨나요? 연수생들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분명한 자기 입장들, 자기 소신들 네. 좀 분명히 밝혔던 것 같고 예. 그 당시 저희가 사회학 책들 읽고서 뭐 경제라든가 그 당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우리 사회 국가 경제 체제 문제점들 예. 이런 것도 같이 논의하고 그랬었는데 그다음에 정치 현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럼 분명한 자기 입장들 얘기하고 그건 아닌 건 아니다. 내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자신 있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법연수원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때 시국이라는 게 군사독재 시절에 엄혹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공부는 공부대로 하셨지만 또 학생운동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정 의원님도 그러셨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학교 다닐 때 어땠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1학년 때 예. 조금 뭐 그런데 관심이 약간 있었지만은 예. 대학 들어갈 때 예. 82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예. 대학 들어갈 때 4년 장학금을 받고 예. 등록금 전액 면제에다가 예. 매월 생활비 20만 원을 받았을 거예요. 아, 그때 그리고 돈은 그게 큰 돈이에요. 큰 돈이죠, 예. 사실은요. 큰 돈이었는데 거기서 성적이 안 되거나 하면은 장학금 받지 예를 들면 못하니까. B 학점 이하로 간다 예. 그러면 장학금도 못 받고 그렇죠. 생활비 못 받으니까. 그렇죠. 일정 기준 이하가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갖고 고시반에 들어간 겁니다. 음. 대학교 고시반에 들어가고 그야말로 뭐 밤낮 없이 고시 공부만 했었죠. 학생 운동이나 이런 데는 관심을 가질 수도 없었고 또 본인 스스로도 예. 공부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탈락하게 되면 또 기준 점수 이상을 받지 못하게 되면 예. 쫓겨나니까 예. 그리고 쫓겨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그 다음 자기가 사법시험고시 합격하지 못하면 인생이 캄캄하니까 예.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의원님들이나 동료들처럼 일종의 사회화, 그러니까 학교든 학창 시절에 뭐 학생 운동을 했다거나 이런 백그라운드 없었을 것 같은데. 전혀 없었죠. 저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인권 변호사 얘기를 가죠? 그게 제가 기억하는 86년도에 예. 사법시험 합격했을 때 예. 지방지에서 취재를 한번 했었을 겁니다. 예. 전 나중에 알았는데 지방지에 취재했을 때 앞으로 뭐가 되냐면 소년공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소년공 출신이 사법시험 합격했다라고 지방지에서 취재를 했는데 자기처럼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일하는 그런 변호사가 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거고요. 네. 사법연수원 들어가서 저희 같이 공부할 때는 뭐 그 당시 처음 시작이니까 뭐 변호사 할래, 판사 할래, 검사 할래 이런 얘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자기가 그 살아온 그 과정들에 대한 문제들을 좀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일반적인 그 과정을 겪었다고 하면 그 과정을 사회화되고 또 사회와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법연수원에서 만나가 그런 공부를 하면서 또 세상을 좀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또 자기 자신의 삶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가끔 저와 둘이 만나서 저나 우리 동기들 만나면은 저한테
저 인간한테 사기 당해 갖고 내가 변호사 시작해 갖고 고생을 하고 있다고. 의원님한테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도 내가 사기친 게 아니다. 네가 좋아서 간 거고. 그러니까 시장 되고 도지사 된 거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 사법연수원을 마감하고 그 이재명 후보는 바로 인권 변호사, 네네. 민권 변호사의 길을 가잖아요. 네. 성남을 배경으로 해서 네네. 활동을 하겠는데 뭐 어차피 성남 상대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거는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그 연으로 이제 성남에서 개업을 하고 이렇게 된 거겠죠? 네, 그렇죠. 되게 그 제 주변의 그 법조인들 보면은 예. 변호사를 하더라도 예.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향으로 잘 안 돌아갑니다. 잊어버리고 싶죠. 그렇죠. 예.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도 못 가고 그 시절에 공장에 다녔던 예. 소년 아니었습니까? 또 예. 공장 다니면서도 또 프레스에 찍혀갖고 팔도 그러니까요. 다치고 또 화학약품 냄새 많이 맡아서 후각도 좀 어느 정도 상실하고 그런 기억이 있는 그 동네로 가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네. 사실. 저는 그래서 제가 여러 면으로 정말 이 친구가 훌륭한 친구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거기 가갖고 자기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의 뭐 희망도 없고 또 기회의 사다리도 없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자기가 변호사의 길을 가겠다고 하고 그 실천했다는 건 전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변호사 타이틀을 달면 그 이른바 얘기한 지금은 약간 약화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변호사 하면 좀 그죠? 이 자기가 이렇게 부자가 되거나 사회적으로 입신양면한 사다리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러려면 소초동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그렇죠. 네. 해야 될 텐데 성남은 사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경제적으로 광주 대단지라고 이렇게 네. 진짜 서울 외곽이나 이런 데서 정말 가난한 분들을 집단으로 이주시킨 동네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참 지금이야 분당이 있고 판교가 네네. 있는 도시가 됐습니다만은 정말 어려운 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뭐 결혼도 하고 또 부모님 좀 도와드려야 됐을 텐데 네네. 어떻게 그런 경제 생활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판검사 경력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요. 사업이 잘 안 됩니다. 네, 저도 안 판검사 되겠죠. 경력 없이 변호사 개업하니까요. 예. 와서 판사했냐 검사했냐 물어보거든요. 예. 판검사 안 했다 그러면 그냥 한국 갑니다. 워낙 또 전관이 또 근데 예. 저는 의정부에서 개업했는데 의정부는 그래도 사건이 많아가고 괜찮은데 성남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 본인이 어려운 뭐 노동 사건이라든가 뭐 시국 사건도 맡아서 정말 열심히 하고 예. 또 많이 또 무료 변론 하고 예. 또 적극적으로 본인 직접 상담을 해주니까 예. 신뢰가 좀 쌓여갔겠죠. 그리고 예. 제가 그 이재명 후보하고 정치가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건 한 2004년도 한 1, 2월 달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게 예. 멀지 않은. 네, 거군요. 2004년도는 그의 총선이 제가 16대 국회의원 출마해서 떨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원내 지구당 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2004년도에 이제 17대 총선이 되기 전이었죠. 그 당시가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돼 갖고서 예. 굉장히 다시 분위기가 확 반전될 때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창단하는 지 열린우리당. 얼마 예. 안 될 때였는데 그때 저한테 전화를 와 갖고서 본인도 국회의원 출마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근데 저는 뭐 그 당시 저도 줄도 없고 예. 저도 비주류였기 때문에 뭐 도와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실. 비주류들끼리 전화해가지고 상의를 했군요. 그래서 뭐 나 별로 아는 데가 없다, 내가 도와줄 게 별로 없다, 실력도 없고 줄도 없어서 네. 원외위원장이고 내가 나도 시골 변호사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원론적인 얘기만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런 정도였는데 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걔 출마는 못했죠. 예. 근데 그 당시에 정치에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재명 후보한테 들은 거는 그때 그 성남 의료원, 예. 성남 공공의료원 설립 그 조례 부결되면서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시장이라도 나가야겠다. 이제 결심을 했었고 그 전에 이제 국회의원 나갈 생각 저한테 한번 물어봤던 거고요. 그러고서 이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2007년도 대통령 선거 때 정동영 후보 열심히 돕고요. 네. 근데 그 전에 참 2006년도에 성남시장 나가려고 예. 당내 그 경선에 나갔는데 떨어졌죠. 떨어졌죠. 네네. 그리고 그럼 국회의원은 그냥 꿈만 있었고 네. 구체적인 입 후보나 이런 건 안 한 거고. 네네. 2008년도에 국회의원 나가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죠. 예. 그리고 예. 제가 그때 2010년도 두고서 예. 2010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예. 그 전쯤에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시장 나가는 게 좋겠냐, 끝까지 국회의원 나가는 게 좋겠냐. 그래서 저는 시장이 괜찮다. 시장이 성남 같은 데는 네. 크니까. 그래서 어떤 2010년대 시장 나가서 음. 경선에 이겼죠. 예. 그러나 공천 받는 데까지는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아니 경선에 이겼는데 공천을 왜
당에서 공천을 안 시키려고 해갖고요. 그 당시 경선 상대방이 예. 있었는데 예. 그분이 주류이셨거든요. 소위 친노 주류에 있는 분이셔갖고 비주류 아닙니까? 그래갖고 공천장을 주질 않았어요. 예, 그래갖고 후보 등록 며칠 전에 겨우 공천장 받고 나가서 당선됐죠. 아니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도 아니고 성남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초다요, 기초. 네네. 예. 그런데 뭐 중앙당에서 그런 것까지 그렇게 막 비주류라고 막 그렇게 하나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사실. 아. 네, 예. 뭐 최근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비주류의 어떤 이미지가 그때부터 좀 네, 그래서 쌓이는 어쨌든 거군요. 본인이 이겨내고 나가서 당당히 당선됐고 네. 또 정말 성남시장을 또 멋지게 잘 해냈죠. 네, 성남시장 재선했죠? 네, 재선했습니다. 네. 네. 근데 성남시장으로 재직 시에 네.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고 또 치렀어요. 뭐 대장동을 비롯해서 다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들 아니겠어요? 네네네. 예, 그 성남시장으로서 이재명 후보를 쭉 지켜보셨고 뭐 교류도 하셨을 테니까 뭐 어떻게 보면 기초단체장으로서의 그 정치인으로서도 기능하지만 이게 사실 행정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네네네. 시장이니까. 네네네. 행정가 이재명을 좀 평가하신다면요. 물론 이제 측근이시고 또 같은 당이니까 뭐 파지티브한 평가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예. 일단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 그리고 상황 판단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네. 그리고 신속하게 판단해서 결단을 내리고 추진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행정가의 모습을 보여줬죠. 성남시장 됐을 때 성남시가 거의 뭐 5천 몇백억 정도의 그 부채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나 그가 시장이 됐을 때 그냥 소극적인 행정을 한 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한 겁니다. 예. 이재명 후보 앞에 시장들이 다 뭐 뇌물수수라든가 안 좋은 일로 되게, 그렇죠. 되게 사법 처리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조심하면서도 시가 성남시가 그 당시 개발도상에 있었던 그런 시였거든요. 막 개발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그런 개발 사업을 그냥 민간에 맡기지 않고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많은 그 공적 기여를 하게 해갖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성남이 많은 문제를 해결한 거죠. 지금 뭐 대장동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너무 그러니까 그 이전은 다 칭찬받았던 일들입니다. 다 성공 사례로 가장 기초단체장으로 성공한 사례로 그 성남시 이렇게 바꿔놨다. 그렇게 됐던 건들을 윤석열 대통령 된 다음부터 그게 다 문제가 된 겁니다. 사실. 선거 전부터 그 문제가 됐죠. 그렇죠. 그 전에 누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게 수사는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그 수사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장동 같은 경우도 그게 공단이 사실상 문 닫은 지가 꽤 됐는데 거의 그냥 뭐 우범 지역이었고 그냥 쓰레기나 갖다 버리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거 민간이 개발하려고 계속 시도했던데 여러 가지 때문에 안 됐던 걸 그런 걸 이재명 후보가 그게 민간 개발하면 모든 개발 이익을 민간이 다 가져가니까 성남 도시공사 설립해갖고 공동 개발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당시 집값도 떨어졌기 때문에 확정 이익으로 받았던 겁니다. 확정 이익으로. 그런데 그걸 그 다음에 추가로 이익 발생해서 더 받아내지 못했다. 그걸 배임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성공 사례를 갖다 오히려 업무상 배임을 엮어갖고 민간업자에 돈 벌게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성남시는 그로 인해 갖고 한 6천원 이상의 혜택을 받거든요. 그래서 성남시를 탈바꿈 시켜놓은 겁니다. 백현동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식품연구원 이사한 다음 이전했는데 지방으로 그대로 거기에 방치돼 있던 거 유치해갖고 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업무상 배임으로 엮은 건 윤석열 정권의 그 뭐 정치보복 수사의 결과지. 저는 결국은 다 무죄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성남 FC는 뭐예요? 뭐 그 자초지종이 뭡니까? 그 성남 FC의 그 구단주가 시장입니다. 아 그렇죠. 구단주가 시장입니다. 운영 경비를 시에서 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지역에 무슨 행사나 있거나 단체 있으면 후원해달라고 많이 그러거든요. 이 성남 FC는 그냥 후원 받은 게 아니라 광고를 받은 겁니다. 광고. 광고 받아갖고 정당 광고 받아갖고 그 광고로가 성남 FC 운영비로 쓰인 거거든요. 그거를 제3자 뇌물 엮은 겁니다. 사실은 대가 관계가 없으니까 청탁도 없었고 이게 참 황당한 사건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구단주인 성남시장이 그 관리를 해야 될 그 구단을 위해서 광고 영업을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 아니면은 그렇게 안 했으면은 성남시 돈이 들어가야 성남시 되니까.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어떻게 제3자 뇌물이 되겠습니까? 그게. 네. 근데 이제 그 국민들이 갖는 행정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생각이 두 가지가 갈리는 것 같아요. 네네. 하나는 일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는 것 같긴 하다. 네. 야, 그런데 좀 직원들한테 하는 거나 이게 너무 좀 독재를 하는 거 아니냐. 막 네. 꼼짝 못하게 하는 거. 야, 막 그런 영상 있잖아요. 막 시장님 말씀이다. 막 그런 거 막 조금 좀 너무 좀 그죠? 이런 이미지가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일하는 것까지는 인정인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제 본인 스타일대로 막 밀어붙인다. 네. 네. 그러면서 너무 성과주의다. 네. 이런 이중적인 인식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과를 내려다 보니까 네. 조금 무리한 것도 했지 않겠냐. 이런 저변의 인식이 좀 있는 것 약간 같은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재명 후보가 공적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 자기를 선출직 공무원인 시장이나 도지사나 또 그다음에 임명직 공무원들이 국민 내 세금 갖고 사는 거 아니냐. 예. 우리가 세금 갖고서 우리 사는데 예. 그럼 세금값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이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이 그걸 제대로 행사하고 또 시장의 지시를 받아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지 않는 일하지 않고 그 서로 막 뭐 인허가 같은 거 들어오면 그냥 뺑뺑이 돌려갖고서 시간 지체하고 이런 걸 못 보는 거예요. 예. 그 시장이 했으면 결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이든 지역의 개발 사업이든 시간이 돈이거든요. 이게 그 시간이 돈인데 그거를 공무원 지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빨리 해라. 늘 그렇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따라가지 못했을 때 지금 질책을 받는 거지. 저는 국민에 대한 어떤 봉사자로서의 어떤 책임감, 사명감이 정말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이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저는 그거에 뭐 다른 측면을 그렇게 보는데 그러나 시장이 대신 어떤 측면이냐 성남시장으로 시장이나 도지사 할 때 보면요. 시장이 공정하면 됩니다. 예.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제대로 그 평가를 해주고 일 안 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평가하지 못하고 신상필벌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공직사회에서 그 인사권자가 공정하지 못하다. 예. 이렇게 되면 안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분명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승진시키고 좋은 보직 주고 이렇게 하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런 신상필벌에 있어서 분명했기 때문에 그 따라갔던 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신상필벌이 분명하지 않았다고 하면 성과를 못 냈을 겁니다. 그게. 네. 어쨌든 관가에서 우리가 뭐 이른바 이제 프로필이나 이제 평할 때 야, 그분 그립감이 굉장하지. 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그립감이 굉장히 강한 분인 것 같아요. 아니, 완전 장악해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과거 저도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예. 보면은 중앙부처가 갖고 있는 권한들은 대개 규제 권한들이거든요. 예. 규제 단속 권한들인데 그 문제가 많은 게 많습니다. 기업이나 시장에서는 이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 하면 안 하거든요. 규제가 권한인데 네. 예? 특히 뭐 주요 경제부처들이 특히 그게 강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 파견된 부처 관료들은 대통령이 우리 업계에 뭐 경제계의 건의를 받아갖고 이게 불합리한 규제다. 풀어줘요. 풀어줘야 된다. 네. 그럼 대통령이 지시를 합니다. 네. 그럼 담당 뭐 수석 비서관 있을 거 아닙니까? 시간 끄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다음에 한 달 지나면 물어보지도 않아. 2달 지나면 대통령도 잊어먹어.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 어공들, 네. 이 정치권에 들어간 이 사람들 잘 몰라. 네. 그러니까 늙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한 6개월 지나가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어허. 그 제가 5선까지 오면서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규제의 혁신, 규제의 합리적 조정 네. 얘기했지만은 칸막이 없애겠다. 성공한 분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저는 이걸 좀 바꿀 수 있을 사람이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지시해 놓으면은 이제 지금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와서 대통령이 좀 지나면 잊어먹겠지. 네. 오산입니다. 네. 딱 본인 적어 놓고서 그리고 어공 중에 하나 누구한테 시켜놓고 확인하라고 시킵니다. 반드시 할 거예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근데 한 달 지났는데 이제 돌리는 거예요. 이게 뭐 변명하고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죽는 거죠, 사실은요. 그럼 보따리 싸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김민석 우리 후보도 예. 장관들이나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김민석 최고위원도 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전 잘 알거든요. 예. 안 잊어먹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업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광범위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지시해 갖고선 지시하면 끝이에요, 그게. 근데 이재명 우리 후보의 스타일은 아닙니다. 반드시
결과를 보고 확인하는 기도 네.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를 만들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뭐 죽었다고 복명복창이 아니라 불러만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만약에 집권하신다면 공무원들이야 일하는데 이력이 난 분들이라. 네. 그러나 이제 사실 절대 노동 시간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일을 하는 방법론을 잘 정립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경기도 지사 시절에도 공약 이행률이라는 게 이건 뭐 그 객관적인 수치겠죠. 98%가 넘는다. 네네. 그러니까 경기지사 시절에도 그 성남시장의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행정가로서의 치밀함이라든지 용의주도함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게 발현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 이재명 후보가 네. 저는 그렇습니다. 좀 약간 좀 못 지킬 것도 네. 조금 지나면 다 잊어먹으니까 일단 해주겠다 이렇게 좀 그런 얘기를 해라. 네.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가능한 본인이 검토해 갖고 지킬 약속들을 주로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들하고 다른 게 제가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다른 후보의 제 지역구에 관련된 공약들을 보니까 네. 전혀 뭐 예산 검토라든가 네. 기본적인 행정 절차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이 공약을 쭉 해놨더라고요. 네. 그렇게 안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이게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런 걸 검토를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약 이행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아 가능한 것만 약속을 가능한 거. 네. 약간 어렵더라도 좀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틈새가 보여야지 그런 여지가 있어야지 안 되는 거 네. 법적으로 안 되는 걸 약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말 예산상 예산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제가 상대 후보의 제 지역구 공약을 보니까 다 엉터리예요. 전혀 그런 검토가 돼 있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지역에 있는 탄약골 옮기겠다. 제가 여러 번 그걸 검토를 해보고 하는데 여러 가지 뭐 불가능한 거거든요. 거기 사실. 군사시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 탄약골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게 중부전선에 한국군과 미군이 쓰는 전쟁터에서는 모든 탄약이 보관되는 장소인데 예. 지금 어디로 탄약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게 철도 연결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되거든요. 그 철도 왜냐 탄약을 운송하려고 하면. 그렇죠. 근데 그걸 옮기겠다고 제가 여러 차례 검토를 해갖고 그게 안 돼서 지화하자는 방안을 내고 있는데 그걸 옮기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식의 공약을 안 하거든요. 이재명 후보가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정확하게 판단해갖고 결단하고 나면은 공무원들을 일하게 만들 수 있는 본인부터 솔선수범해갖고 가능한 사업들을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잘하죠. 제 기억이 맞다면 경기도지사 시절에 두 가지 이벤트가 크게 우리 그 유권자들이나 국민들한테 각인됐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우리가 놀러 가면은 계곡에 무슨 오리백숙 뭐 이런 거 진짜 그 뭐 좋기도 했었어요. 뭐 그 앞에서 그냥 뭐 풍덩풍덩 하기도 하고 천엽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하고 했는데 사실 그러면서 참 악취도 나고 막 진짜 이 등산로나 이런데 야 저기가 저 사람들이 저기 뭐 자릿세를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걸 싹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이해관계의 조정자로서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꼽히잖아요. 그 스토리도 좀 들으셨죠? 잘 알죠, 그냥. 네. 네, 제가 뭐 거기도 그 제 같은 지역구가 경기도 그런 아니세요? 유원주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제 지역구가요. 그게 더 잘 아시겠네요. 예, 그럼요. 그래서 저도 처음 해갖고 또 이재명 우리 지사가 사고 치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재명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 그걸 하냐? 이건 정의롭지 못한 일이거든요. 예. 계곡은 공유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공유지인데 예. 이 국공유지 땅을 점유해갖고 자리 좀 반들반들하게 평평하게 해놓은 다음에 예. 거기다 평상 깔아놓고 예. 사실상 자릿세용으로 해갖고 닭볶음탕 비싸게 받고 이래 왔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근데 그 수도권의 계곡이 뭐냐? 수도권에 서민들이 가는 그렇죠. 여름 휴가 장소 아니겠습니까? 예. 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제주도 호텔 가고 가고, 동남으로 예. 가고 딴 데 뭐 호텔에서 뭐 이렇게 쉬기도 하고 이러는데 서민들이 가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물가 자리 같은 데는 더욱더 비쌉니다. 그걸 점유해 갖고 받는 건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는 생각을 본인이 가졌던 거고. 그런데 그걸 하면서 일방적으로 그냥 밀어붙였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네. 설득을 다 했던 거예요. 네. 그게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뭐 커피값 120원 얘기가 사실 그때 나왔던 겁니다. 그 당시 그분들 설득하면서 여름 한철 장사해 갖고 그때 그냥 할 게 아니라 1년 내내 주변 환경 정비 다 해갖고 깨끗하게 해서
1년 내내 장사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물 맑고 깨끗하면 겨울에도 오고 가을에도 올 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했던 거예요. 네. 그렇게 설득하면서 하루 종일 닭백숙 끓여갖고 팔아봤자 얼마 받냐 하나에 그게. 커피 온도가 120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네. 전업도 좀 해봐라. 카페도 차리고. 네. 그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근데 요거 근데 의원님 잠잠해졌는데 또 말씀하시면 또 이거 문제 오해가 있었으니까. 네네. 그런 네네. 오해다. 네. 그건 오해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말은 오해했던 네. 거. 그 당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하. 다 설득을 했던 겁니다. 네. 그냥 계곡을 정비하고 밀어본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다른 전업할 수 있게 또 그런 주변 뭐 간판도 바꿔주고 뭐 주변 환경 정리도 다 해줬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가 양주에 있는 계곡을 정비해 놓고서 현장을 나왔어요. 네. 그 저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가니까 같이 좀 국회의원도 왔으면 좋겠다고. 네. 제가 그날 사실 무서워서 못 갔습니다. 그 동네 상인들이 저를 죽인다고 그럴까 봐. 무서워.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 보좌관만 보냈습니다. 네. 가보니까 다 화기애애하게 고맙다고 잘 됐다고. 가셨을 걸 그랬네요. 그러니까 뭐 바빠서 못 간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재명 후보가 그 재판을 맡게 되니까 예. 경기도의 계곡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이 10,000명 이상 분이 탄원서를 써줬습니다. 다. 선처를 바란다고요. 네. 예. 그랬습니다. 대단한 성과였죠. 그 재판 얘기가 나와서 경기지사 시절이죠. 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면서 경기지사가 되실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공직선거법 그렇죠. 이제 재직 중에 그렇죠. 됐던 거죠. 재직 중에. 네네네. 그래서 진짜 정치인 이재명이 그 시점이 네네. 어쩌면 굉장히 큰 고비를 맞았다. 그때 만약에 대법원 유죄 확정이 됐으면 당선 무효됐죠. 당선 무효되고 네네네. 또 그 다음에 피선거권도 박탈됐죠. 박탈당하니까 네네네. 오늘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을 가능성이 거의 100%였다고 네, 그렇죠. 봐야 네, 되죠. 네, 네, 네. 그 스토리도 좀 그때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입장이었는지. 저는 그게 그 당시도 제가 재판에 그 변호인들하고 같이 여러 차례 만나고 있었는데 허위사실 공표였거든요. 핵심적인 게. 그래서 형을 뭐 강제 입원시켰냐 안 시켰냐 그 문제하고 몇 가지 이제 한 3가지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경기도지사 선거전에서. 네네. 예. 네. 그랬던 거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 대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토론회 중에서 한 말도 하나 있었거든요. 예. 토론회 중에 한 말인데 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좀 특수하지 않습니까? 상황이라는 게. 그게.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게 사실은 그 고의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또 그 당시도 제가 지금 뭐 좀 대갖고 판결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은 요번에 됐던 거하고 비슷해요. 이번에 문제됐던 거하고 비슷한 건데 그것이 어쨌든 그 사실이 아니라 어떤 의견 표현이었다. 그다음에 그 토론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나눠 갖고 그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다.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봤을 때 그건 허위사실 공표한 것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 건데 네. 그게 사실은 1심에서는 무죄 받았다가요. 예. 항소심에서 벌금을 크게 받았습니다. 검찰이 네. 항소를 해가지고 네, 네. 2심에서. 네, 그렇죠. 그리고 대법원에서 무죄 받은 건데 저는 뭐 그 당시 그 판결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이번에 공직선거법이 1심에서 유죄, 항소심에서 무죄됐는데 대법원에서 유죄를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 파기환송됐는데 거의 유사한 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용납할 수가, 저는 뭐 수긍할 수가 도저히 없는데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때였죠, 그 당시에. 네. 어쨌든 뭐 선거 전에 굉장히 서둘러서 내려진 파기환송심이라 선거 때까지는 그걸 하지 않아야 된다. 네. 이렇게 결정이 됐고 선거 후로 이제 미뤄진 상태인데, 근데 유독 정치인 중에 송사 많아요. 어쨌든 그게 뭐 유무죄 또 네. 뭐 억울하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송사 많단 말이에요. 그건 법조인으로서 변호사시잖아요, 또 그죠? 네. 왜 유독 이재명 후보는 각종 송사가 이렇게 많은가? 저는 저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재명을 38년 동안 네, 뭐 변치 않고 우정과 의리를 지켜온 이유는 네. 그가 정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진정성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수합니다.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한 참지 못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 그 불의를 갖다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우리는 주저주저 하는데 보는 용기가 있어요. 예, 네. 그리고 그 바탕이 된 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공감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 사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게 저는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게 아닌가. 내가 뭐 비유는 다르지만 내가 나무가 바람에 가만히 있으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려고 바람이 자꾸 흔드는 거예요.
이재명 이건 본인이 뭐 이 사고 친 게 아니라 계속 이재명을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죽이려고 사법적으로 죽이려고 계속 수사하고 고소하고 해온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사법부가 수사기관이 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했다면 저는 기소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윤석열 정권 내내 그 수사나 수사한 거는 저는 뭐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명백한 정치 탄압이었고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0.73%로 진 제1야당의 당대표 대선 주자였던 사람을 이렇게 가혹하게 수사해갖고 더군다나 토론 중에 발언했던 걸 갖고 기소를 하고 뭐 법인카드 그 기관장이었을 때 쓴 걸 갖고 기소하는 사례는 없을 거예요. 그런 이재명 후보를 기소한 걸로 따지면 대한민국에 살아남을 기관장들은 전 단 한 명도 없다고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그 사안 자체를 보면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성남시장 때 했던 일은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미담 사례입니다. 성공 사례로 보여야 될 걸 그걸 엮어버린 건데 저는 그러면서 억울하죠. 본인이 무슨 어디가 누구 돈을 뜯어먹었습니까? 사기쳤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에 관련해 갖고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뭐 한 3년, 뭐 4년 가까이 이 전 기간들 다 털었지만 이재명 후보 본인이나 그 배우자나 그 친인척 가족들이나 단 한 사람이라도 부정의 부정의 의혹이 있거나 단돈 10원이라도 받은 게 나온 적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 봤습니까? 그게? 이재명 가족들 후보의 가족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 여동생이 오빠가 성남시장인데도 조금만 누가 얘기하면 좀 편한 데 취직시킬 수 있었겠죠.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옛날처럼 청소하고 뭐 요구르트 팔고 이러다가 그냥 결국 암 걸려 죽어 돌아가셨어요. 여동생이. 이재명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데 그 여동생에 대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본인이 무슨 단돈 10원 하나짜리 먹지를 않았는데 엉뚱하게 무슨 제3자 뇌물 배임 뭐 허위사실 유포 저는 너무너무 억울해요. 제가 느끼는 것처럼 억울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관련된 사법 문제는 진짜 다 이건 무죄다라는 정치보복이다라고 저는 뭐 제가 단언을 하는 겁니다.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상 중에 야, 저 사람 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 사람이다. 이런 왜냐면 행정가도 그렇고 아까 가족 그 동생들이나 뭐 그 웬만하면 좀 이렇게 합법에 범주에서 조금 도와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매정한 거 아닌가. 리더십으로서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도 보면 이렇게 좀 아우르고 이렇게 좀 알아요 이렇게 하고 다 보듬어주고 이런 좀 뭔가 좀 노무현 대통령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으시잖아요. 실제로도 그랬고 근데 진짜 철두철미한 것 같긴 한데 정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 아니 본인의 그 권한, 그 권한과 지위에서 나온 그 권한을 이용해서 한 그런 도움은 안 줘도 그러나 그 안에 개인적으로 하는 도움은 다 드렸죠 사실요. 그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구분해야 될 것 같고요. 공적 권한을 이용해 갖고 또 지위를 이용해 갖고 그런 건 안 된다는 생각 그 경계를 둔 거지. 그냥 가족으로서 또 형제로서 이런 도움은 다 충분히 드렸죠. 그런 드렸던 거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을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고 도운 거는 그가 정의감이 있고 불의에 대한 어떤 분노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가 자기처럼 힘든 삶을 산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공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돼갖고 경기도지사 때 소위 말하는 무상시리즈,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생리대, 또 무상유기농과일, 또 공공산후조리원 이런 거 했던 이유가 뭐냐? 전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가 중고등학교는 못 나가고 교복 입고 싶은데 교복도 한 번 못 입었습니다. 그 대학 들어갈 때 입학식에 갖고 이재명 후보 혼자 그 학교 운동장에서 교복 입고 온 사람이 이재명 혼자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러나 그 달동네 아이들이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갈 때 교복 못값 걱정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건 이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지 않냐. 우리 재정상 해준 거고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배당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나가고 대학도 못 가고 방하는 친구들 그냥 써도 좋다. 책이라 사보든지. 그래서 처음에 그런 취지를 시작했던 겁니다. 무상생리대 자기 누이나 옆에 이웃집에 시집온 누이들이나 그 달동네 화장실도 따로 없어서 공동 화장실 쓰는 그런 동네 아니었습니까? 어머니는 거기서 또 공동 화장실 표 받는 분이 표 받고 청소도 하시고 그런 데 쓰는데 무슨 산후조리가 되겠어요.
또 무슨 또 그다음에 그런 달동네 여학생들이 생리대값 현금 없어 생리대 못 사지 않습니까? 지금 바우처로 다 줘요. 그러나 생리대 살 돈이 없어 갖고서 자존심 상하는 아이들이 왜 없겠습니까? 탈동네 아이들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한 겁니다, 사실은요. 2017년도에 대선 도전을 했어요. 네. 아마 비주류 그때 현역 의원으로서는 의원님이 유일하게 옆에 계셨다고. 아니 저 말고 네 분이 더 계셨는데 네. 제가 제일 먼저 저한테 먼저. 얘기했죠. 예. 아니 왜냐면 제일 만만한 게 정성호니까. 어떤 분들이 더 추가로 그 지지를 하셨었죠? 지금 수원 출신의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이 예. 지금도 뭐 대표하고 제일 가깝죠 후보하고. 네. 그 다음에 안타깝게 낙선했던 김병욱 분당의 김병욱 네. 의원. 그 다음에 지금은 정치를 하신 재윤경 전 의원, 예. 그다음에 유승희 전 의원 이렇게 예. 같이 시작했었고 예. 나중에 이제 이종걸 의원이 좀 이렇게 합류를 했었고. 그렇군요. 네. 예. 네, 저는 뭐 제일 먼저 그때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는데요. 없었죠. 뭐 네. 저도 뭐 된다고 생각해서 했겠습니까? 그냥 그때 문재인 그 당시 전 대표라고 불렀는데 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저를 불러갖고 도와달라는 말씀하셨는데 예. 한 시간에 저를 설득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잘하자. 그래서 제가 무조건 경선 이기시고 예. 또 후보 되실 거고 예. 무조건 당선되실 거다. 예. 일단 경선 이기고 나면 제가 정말 죽을 힘마다 도와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와서 좀 캠프에 참여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래서 사실 제가 이재명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 거절했습니다. 뭐라 하시던가요? 뭐 손하다고 근데 그러셨죠. 그런데 뭐 대신 뭐 경선 끝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선거 정말 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도 그 전에 이재명 후보가 국회에서 탄핵될 거라고 생각하고서 그 전에 한 12월쯤인가 저를 보자고 했었어요. 국회에 예. 저를 보자고 해서. 근데 그 전에 이재명이 대통령 나간다는 생각이 갖고 있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재명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불러갖고 니네 혹시 저 시장이 대통령 나간다고 하면은 나한테 얘기도 하지 말아라. 나 못 없는데 얘기했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시장한테 전해왔던 니네 시장이 아주 이상한 친구니까 나 못 돕는다. 근데 또 막상 그 전회 절 전화가 왔어요. 그때 막 박근혜 뭐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예. 이재명 시장이 광화문에 와서 박근혜 탄핵하자 막 하고 인기가 막 올라갈 때였습니다. 예. 그래갖고서 국회에서 탄핵 의결 전인가 후인지 모르겠어요. 그 즈음 해갖고 성남에서 올 테니까 어디서 강남 어디서 만났습니다. 네. 식당에서. 그래서 뭐 술 한 명 시켜서 저 먹고 대통령을 나간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진짜 그렇지 않아도 계속 비주류만 하고 있는데 이게 큰일 났다. 이게 또 이거 어떻게 진짜 이번에 뭐 문재인 후보가 되는 게 거의 확실한데. 분명한데 이거 네. 후보 될 건 뻔한 거 아닙니까? 경선 하나만 그렇죠. 하는데 안희정 충남지사가 나온다 그렇게 얘기될 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과는 뭐 문재인 대표가 되시는 게 분명한데 예. 어떡하면 그래도 제가 이재명이 좋은 사람이고 예. 제가 또 좋은 친구들의 부탁을 제가 거절을 못합니다. 예. 알았다.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하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진짜 그 뭐라고 할까요? 안 되긴 안 됐는데 네. 진짜 세게 했어요. 네. 선거운동도 네, 하고 네. 유세도 세게 하고. 멋졌죠 사실요. 네. 그러면서 그 주류하고 더 척이진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죠? 예. 그때 저 웬만큼 한 말 하시지. 그렇게 막 뼈에 사무치는 얘기도 하고 그래갖고. 근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 경선할 때 예. 또 홍준표 시장하고 박근혜 대통령 경선할 그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가요? 좀 이게 잠깐 뭘 좀 몇 번 계속 추궁하고 그랬던 건데 예. 그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에게 소위 뭐 문빠라고 하는 그분들에게 굉장히 감정 상해갖고 그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이 네. 아직 있죠. 그렇죠. 네. 예. 그래갖고 실제로.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허.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굉장히 힘들었고 그러나 뭐 또 그런 게 또 대표를 이재명 후보를 또 단련시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이벤트가 중앙 정치 무대에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전 국민에게 어느 정도까지는 각인시켰던 그랬죠. 예. 그런 선거 경선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 1월이었나요? 부산에서 그 피습을 당했어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뭐 지금은 뭐 헬기 논란도 있고 합니다만은 사실 그 일 자체만 보면 사실 굉장한 테러였고 네네. 그게 이제 목숨까지 위험할 그렇습니다. 수 있는 그런 예. 상황이었는데 그 직후에 보통의 경우에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중요한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나를 테러할 정도로 날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네. 이 평범하면 이런 자괴감 같은 것도 들고 네, 네. 어쩌면 그런 것들이 모멘텀에 대해서 나 정치 그만할란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많은 경우에 네, 네. 어떤 입장을 보이든 모르겠습니다. 그 대표가 그 당시 본인도 상당히 약간 좀 두려움 비슷한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은요. 네. 그러나 여기서 내가 꺾여서는 안 되지. 음. 또 이런 의지도 같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정말 네. 본인도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들었고. 지금도 방탄복을 입고 있긴 예, 합니다만 굉장히 그 당시 그리고 그 당시 저는 수사가 굉장히 부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인 단독범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약간 계획적인 조직적인 테러가 아닌가 하는 전 의심도 좀 듭니다. 네. 사실은 그 위에 여러 가지 제보가 있었지만 경찰이 수사를 너무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분 처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뭐 경동맥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했으면 진짜 죽을 뻔했다고 의사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이송돼 갖고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그 과정 보면은 그 이후에 얘기하는 걸 보면은 여기서 이런 상황,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의 또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예, 초등학교 때 너무너무 힘들게 초등학교 다녔고 중고등학교도 못 가고 공장 다니고 공장에서 팔에 찍혀서 보상도 못 받고 그리고 그 위에 정치 과정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뭐 검찰에 끊임없는 그 탄압들 그 공공의료원 질 때도 구속까지 될 뻔했었고 그다음에 시장 될 때도 아까 말씀드린 거 어렵게 시장 됐고 뭐 그다음에 도지사 될 때는 뭐 이런 말 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그 당시도요. 그리고 대선 와서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괜히 많이 강하게 단련이 됐고 본인이 어떤 역사와 또 우리 국민들에게 내가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더 굳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달쯤 됐나요? 저 3프로 TV에 이제 경제 문제 토론회가 있어서 네네. 저희 스튜디오 오셔서 한 2시간 가까이 생방송을 했는데 저희 3명 다 2021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피습이라든지 또 뭐 장기간에 대한 단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사법적인 절차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조금 부드러워졌다고 할까요? 2021년도에 네네, 비하면. 그럴 겁니다. 네. 네. 실제로 그런 변화를 좀 느끼시는 지인으로서. 전보다는 더 여유가 좀 있어졌죠. 네. 예, 여유가 있어졌고 처음 대선 나갈 때는 당내 기반도 거의 없었거든요. 네. 없는 상태가 좀 외로웠죠. 사실. 네. 지금은 뭐 지지한 당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네. 주변에 또 본인과 당 대표하면서 정치를 같이 했던 정치적 동지들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더 그런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게 오히려 뭐 상처로 된 게 아니라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예, 정신적으로 많이 단단해지고 그리고 오히려 본인에 대해서 막 그런 부정적 생각을 국민들에 대해서도 내가 이런 사람들까지 다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나라를 더 이렇게까지 나론에서는 아니지만 갈라져 있는데 이 갈라진 나라를 좀 통합해야 되지 않겠냐. 그 국가적인 어떤 분열들, 국민들의 갈등들을 내가 치유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중도 보수라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나왔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왜 중도 보수지?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나는 원래 그랬다. 실용주의자고 뭐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이제 직접 듣기도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무조건 대통령 돼야 되겠다.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 대통령 안 되면 안 된다. 뭐 개인적인 사법적인 그런 이벤트도 여전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슬로건이지 사람 안 바뀐다. 네네. 이런 평가도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사람 잘 안 바뀝니다. 네. 전 그 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난 중도 보수다고 한 게 좀 맞는 얘기라고 그게 생각해요. 원래예요?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하고 제가 네. 둘이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 네. 좀 가끔 몇 번 했었습니다. 네. 형하고 내가 딱 우리가 그 보수에 가까운 사람이다. 네. 뭐냐면요. 네. 그 보수가 지켜야 될 가치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지켜야 될 가치를 핵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헌법이거든요. 네. 헌법. 헌법에서는
그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민주주의가 우리 정치적 기본질서고, 그다음 경제로는 시장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지만 국가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제한할 수 있고, 시장 경제지만은 우리 공익을 위해서는 이 정도 규제를 경제민주화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근데 제한을 좀 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예요. 그 이 두 축을 갖다가 끌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룰 오브 로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 우리 집권 세력들도 정치인들도 지켜야 되잖아요. 이 법치주의 이걸 존중하면 이게 보수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어디가 돈 안 받아 먹고 부패하지 않고 법 지키려고 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수가 맞는 겁니다, 사실요. 그게. 그래서 이 대표가 제가 우리는 보수가 맞아.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그 본인 마음속에 있는 우리 사회 사회적 약자, 정말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가고 또 올라갈 수 있게 그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주고 그들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그 헌법 10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최소한 인간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라고 하면 굉장히 진보적이잖아요, 사실요. 그렇죠. 예, 그 진보적인 가치를 지향하면서도 중도 보수까지 포용하는 그게 이재명이 원래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이 되면은 중도 보수 그 슬로건은 좀 희미해지고 특히 경제, 특히 산업계에서 이 큰일 났는데. 야, 또 돈 있는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야, 나 이민 갈란다.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나 이재명 되면은 나 뻔해 저거. 이런 굉장히 네거티브한 두려움. 왠지 근데 이제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도권 언론에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애초에 정치권에 들어올 때의 그 슬로건들 기본이라든지 대동이라든지 좋은 단어인데 사실 이 보수 쪽에서 볼 때는 약간 보수적인 분들이 볼 때는 야 이거 뭐야 평등 분배 이런 쪽 아닐까 뭐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본인들의 이익에 굉장히 큰 침해가 올 것이라는 그렇죠. 그런 두려움이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게 가장 큰 오해인 것 같아요. 네. 뭐 이재명이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표라고 제가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네. 습관이 이재명 그래갖고 동생이 성화오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해서는 저는 그게 가장 큰 오해인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거든요.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 돈이 많은 분들, 부자들, 기업인들에 대한 증오가 아닙니다. 본인도 잘 살아야겠다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때도 주식 투자도 열심히 했었고 돈을 벌려고도 애를 많이 썼었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주식을 잘하셨던 모양이에요. 네, 잘했어요. 굉장히 실력 있는 투자자였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기본이든 대동이든 뭐가 이게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돈 없이 무슨 기본 사회를 하겠어요. 돈 버는 게 먼저죠. 그게 먼저인 겁니다. 이재명에서는 성장이 사실 먼저인 거예요.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할 때도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소위 말하면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항산이 무항심이에요. 그렇죠. 경제가 돌아가고 여유가 있어야 우리 마음도 제대로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게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이 후보가 이번에 먹사니즘 또는 뭐 잘사니즘 얘기한 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먹고 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자 다 가서 땅 팝니까? 아니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기업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업. 우리 국가 경제 산업을 이끄는 그 선도적인 기업들, 대기업들이 잘 돼야죠. 이 사람들이 제대로 투자해 갖고 마음 편하게 투자하고 뭐 할 수 있게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게 공적인 공무원의 또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거 더 나가서 먹고 사는데 그쳐서는 안 되니까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그런 성과를 내야 그래야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복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무슨 분배를 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그 세상에 알려진 분들 중에서는 제일 친하다고 하는 분이 정성호 의원님이시니까 그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신뢰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죠. 예.
그렇게 안 하면 뭐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망하는 게 자기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도 망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길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미국에 대한 걱정을 좀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전 정부에서는 미국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해가지고 뭐 사이가 좋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른바 분류를 하자면 친미 정권이다.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미국의 트럼프하고 친할까? 안 맞을 거 아니야? 네. 저거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국면이거든요. 지금 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우리 뭐 한국에 나와 있는 뭐 미국 쪽 관계자들 이렇게 보면은 네.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뭐 전 정권의 관계자들이라든가 예. 그 당시 여당 계신 분들이 음. 워싱턴만 가면 이재명 후보가 저 좌파고 친북이고 빨갱이다 이런 류의 얘기들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직접 그 미국 그 관계자들한테 얘기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는 전혀 실용주의자입니다. 그 외교에 있어서는 현실주의가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면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얘기가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떤 면에서요? 아니 저는 둘 다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협상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네. 얘기가 되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숫자에 밝거든요. 네. 이 숫자에 대한 암기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트럼프도 숫자에 밝죠. 숫자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은 가끔 틀리는 걸 갖고서 막 밀어붙이고. 막 숫자 들이대고서 근데 사실 틀린 거 갖고서 상대가 잘 그걸 모르니까 네. 막 이렇게 누르고 그러시는데 이재명 후보는 정말 그 똑똑하기 때문에 네. 트럼프 딱 만나면은 딱 인사하고 음. 트럼프 대통령 세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너네 저 미국에서 다 돈 벌어 갖고 있지 않냐? 너네 그 머니머신은 아니냐 말이야. 저 방위부도 지금 10억 달러 내 100억 달러 내고 관세도 이거 받아들여지지 않냐? 다 우리가 수출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무역 수출입에 그렇죠. 있어서는 미국에서 우리가 이익이 많잖아요. 그게.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후보는 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삼성이 어디에다가 얼마큼 투자했었고 현대가 어디에 투자했었고 정확하게 이렇다. 주한미군 주둔도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주둔이 많이 부담하고 있다. 그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지금 숫자적으로 무역 수지에 있어서는 이제 불균형적인 것 같지만 다른 거 우리가 미국 도와줄 게 많이 있지 않냐? 우리 같이 하겠다. 뭐 조선이든 뭐 가스든 뭐 어떻게 뭐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또나 방산이든 적극적으로 협력할 자세가 돼 있다. 우리 같이 살자.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딱 저는 굉장히 가까워질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결이 맞을 거다. 네, 그게 맞을 겁니다, 사실은. 네. 그 뱅뱅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또 와서 뭐 이렇게 그냥 써서 좀 읽어보고 다 좀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사실. 네. 집권을 하게 되면 네네. 가장 중점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집권한다는 전제하에서 네. 가장 중점적으로 정원 초반부터 역점을 둘 과제 우선순위로 한 3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 통합. 네. 적인 어떤 뭐 인사라든가 그런 정책의 우선순위를 배분함에 있어서 국민 통합적인 어떤 걸 해야 된다. 국민 통합 과제. 두 번째가 결국 경제 성장 아니겠습니까? 일단 성장이 돼야 되니까요. 경제 성장이기 때문에 대표도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을 했는데 결국은 기업에 우리 대기업들 지금 사실은 뭐 중소자영업자들 거기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주요 혁신적인 대기업들, 뭐 IT 기업들, 뭐 방산 기업들 이런 기업들 사이에 정부가 네.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 그 여건들을 만들어줘야겠죠, 사실요. 그래서 거기에 훈풍이 돌게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네. 뭐 R&D 지원, 뭐 세제 지원도 있겠지만 직접 지원도 좀 필요할 것이고 또 정부가 함께 기업과 소통하면서 해외 시장 개척하고 경제 성장 또 세 번째가 결국은 또 민생 회복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민 경제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대책들 그거와 관련해서는 일단 너무 어렵기 때문에 추경을 좀 해야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때 적극 도입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안 하고 있었던 그 지역화폐, 네. 지역화폐도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들, 소상공인들 활력을 좀 다시 살려내는 좀 하셔야 돼요. 경기가 예. 너무 어려워요. 그런 순서로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민 통합, 경제 성장, 그다음에 민생 회복, 서민 경제 회복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5년 동안의 임기를 마지막으로 마쳤을 때
국민들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대통령이었다. 정성호 의원께서 동료로서 또 지인으로서 친구로서 바라는 5년 후에 국민들이 이런 대통령이었다라고 평가받으면 좋겠다 하는 대통령 상이 있다면 이재명 후보에게 뭐 한마디로 그냥 그런데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그 아주 추상적인 얘기지만 정말 우리 국민을 사랑한 대통령이었다. 네. 뭐 전 또 뭐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최고겠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후보에게 늘 제가 뭐 수도 없이 반복한 얘기인데 절대 초심 잃지 말고 더욱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소통해야 된다라는 얘기 전 뭐 자주 했습니다. 결국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 그걸 알아내 갖고 그걸 집행하는 게 대리인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정말 한 이틀 어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음 우리 대한민국을 5년 동안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실 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 또 김문수 후보의 지인 중에서 그래도 정치적으로나 또 인간적인 면에서 후보들을 잘 말씀해 줄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정말 나름대로 엄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표는 정성호 의원님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부디 여러분 좋은 판단을 하시길 기원하고요. 또 더불어서 누가 되든 간에 다음 대한민국의 5년을 잘 이끌어 주실 대통령을 뽑기를 기원해 보면서 오늘 특별 기획 대담은 이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좋은 결과 있으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